제가 부동산 그 중개하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올랐냐고. 똘똘한 한 채 때문에 올랐냐고. 예. 그럼 그것도 맞은데 그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중국 자본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캐피탈 플라이트가 일어납니다. 상당수는 캐나다로 갔고요. 우리도 똘똘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다 중국 자본이랍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또 뭐 DTI 이런 거 규제 안 받잖아요. 그럼 건보료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 국민은 중국 가서 건보료 혜택 못 받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중국 집 못 사지 않아요? 못 사죠. 예. 그러니까 상호주의 하자는 겁니다. 외국인 규제는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예. 않느냐.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대선 후보 인터뷰 3탄인데요. 김문수 후보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김문수 정책연구원 공동대표이신 세종대학교 경제경영대학장 부총장까지 지내셨던, 그리고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을 지내셨었던, 나머지는 제가 자막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원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경제 정책을 또 여쭤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번에는 좀 너무 짧았잖아요. 김문수 후보 기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너무 일정이 많이 바쁘셔가지고 이렇게 좀 대신 해주셨습니다. 오늘 온 거는 후보님이 오셨으면 제일 좋을 텐데 아시다시피 아마 지금 나온 세 후보 중에서 가장 준비 시간이 짧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발로 뛰어도 모자랄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걸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또 나오시려고도 했었었는데 이제 그 앞뒤 일정이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우선은 김문수 후보님의 경제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에 사실은 그 선관위에도 저희가 보고를 하고 바깥에 대외적으로 발표를 하는 게 10대 공약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대 중에서 7개 정도가 경제에 관한 공약입니다. 그 정도로 경제 비중이 크고요. 큰 거 위주로 말씀드리자면은 제일 큰 원칙 같은 건데 자유주도 성장, 그다음에 기업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이거 일자리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청년분들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그다음에 노년층까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 누가 만드냐? 기업이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하기 좋은 그 나라를 내세웠고요. 둘째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중에 산업을 집중적으로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AI하고 뭐 에너지 분야, 그 첨단 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아마 육성을 해보겠다는 뜻이고요. 그래야지 이제 경제 모멘텀이 생기니까 기업하기 좋은 나라도 당연히 따라서 생기는 거고요. 셋째가 아마 청년 관련 공약입니다. 청년과 이제 미래에 대해서 공약이 주로 이루고, 넷째가 이제 셋째랑 연관된 건데 청년들이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고 뭐 육아를 하고 애를 낳고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고 하는 것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이들을, 우리가 지금 인구 위기지 않습니까, 나라가? 근데 인구 위기를 어떻게 하든지 좀 극복해 보려고 청년분들이 이런 행동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입니다. 다섯째는 이게 중산층이, 청년들이 중산층이 되지고 지금 중산층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중산층 위기지 않습니까? 중산층도 갈수록 얇아지고 있고 청년뿐만 아니라 중산층 분들이 자산 축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중산층을 키우겠다는 정책이고요. 여섯 번째가 아마 가장 아마 관심이 후보가 가는 정책인데 기업 플러스 소상공인 대책입니다. 소상공인이 잘 돼야지 사실의 상당수의 일자리는 아직도 소상공인 분들이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 분들이 좀 사업을 잘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정책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인프라 관련인데 GTX를 경기도뿐만 아니라 5개 권역에 만들어서 그 안에서는 GTX를 일단 깔고 그리고 그걸 고속철로 연결해서 지방도 수도권 못지않게 인구와 비즈니스가 잘 이동해 갈 수 있도록 만들다는 게, 그럼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또 되겠죠. 이런 것들이 주요 내용들입니다. 다 하나하나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조금씩 뭐 하나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는 또 주식 투자자들이 많은 채널이라서 이제 좀 이쪽에 관심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좀 주식 투자자들을 위한 공약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투자, 주식 투자 하신 분들과 장기적으로 펀드를 갖고 계신 분들의 그 소득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제 혜택을 확대를 할 겁니다. 빠질 수가 없죠. 그다음에 배당을 많이 요즘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배당 투자가 지금까지는 뭐 2천만 원까지는 14%로 과세를 하고 2천만 원 넘어가면 그냥 자기의 그 좀 고소득자 같은 경우에 요즘 그 봉급 생활자들도 뭐 1억 그 연봉들이 많아졌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그분들은 굉장히 그 거의 최고 수요를 맞게 되는데 종합과세로 넘어갑니다.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이거를 5천만 원까지는 배당 소득세 아예 면제를 하고
그 부분이 배당 5천만 원 넘어가는 것도 한 20%로 분리과세를 하겠다는 거에서 이게 주식 투자에서 나온 수익에 대한 세부담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까지 이런 대통령 없었다고 좀 기억을 합니다만 대통령이 해외 투자자들을 상대로 IR 활동을 직접 하겠다는 겁니다. 발로 뛰어서. 제가 딴 후보님들이 이런 공약을 했으면 아예 저거 거짓말이네 할지 모르지만 저희 후보는 제가 겪은 저희 후보는 이걸 진짜로 지킬 양반입니다. 아,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들이 한국에 투자해라, 한국 증시에 투자해라 이거네요. 이게 수요 기반을 넓히는 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 상대로 직접 후보가 뛰겠다 IR을 정기적으로. 그 정기적이란 얘기는 그게 1년에 2번이 될지 뭐 분기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후보가 직접 외국에 나가서도 뛰겠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식 수요 기반을 넓히면 당연히 우리 증시도 좋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소액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 장치인데요. 뭐 주주 보호 그 가버넌스 체계를 좀 구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본시장법을 개정을 해가지고요. 상법 개정까지는 아니고. 자본시장법을 개정을 해서 주주 보호 의무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우리가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직접 챙기겠다고 한 게 뭐냐면 금융경제자문위원회를 신설을 해서 그 자본시장의 동향을 분기마다 직접 그 관련자들 분들이 회의를 하고 대책을 아마 보고를 받고 대책을 논의하는 것을 후보가 직접 챙기겠다고 얘기한 것을 내놨습니다. 아마 다른 후보는 몰라도 아마 김문수 후보는 아마 이걸 꼭 지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식 투자자들 지금 보면은 아무래도 좀 특히 한국 주식 투자자들이 불만이 제일 많아요. 그렇죠. 미국 주식은 이렇게 올랐는데 한국 주식은 코스피가 아직도 이게 뭐냐라고 하는데 또 주식 쪽이 또 너무 전문이시잖아요. 그래서 또 겸사겸사 여쭤보면은 이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박스피죠. 이 코스피냐 이게 박스피지. 그 중간에 도대체 장기 추세선이 뭐 올라가지 않고 계속 옆으로 그냥 횡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당연히 국내 투자자분들이 불만이 없겠습니까? 그러니 해외로 나가가지고 작년에 미장, 국장 얘기하면서 미장에서 사들인 규모가 거의 400조 가깝더라고요. 근데 우리 시가총액이 지금 우리 그 유가증권 시장이 아마 2,200조 정도? 그러면 이게 뭐 5분의 1에서 6분의 1이 이게 빠져나간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제가 이건 삼성경제고시 있을 때 이거 증권시장도 제가 담당했기 때문에 왜 우리나라 주식은 옆으로 횡보를 할까? 그 당시에 86년부터 2005년까지 한 20년간 주가 지수가 거의 오르지 않았더라고요. 그 이유를 제가 다 뒤져봤는데 이론상으로도 그렇고 주당 순이익이 거의 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주당 순이익이 왜 안 올라? 그 뭐 경제도 발전하고 그 이유를 또 이론이 그러는데 찾아봤더니 그때 매년 상장사들의 이익이 한 24%씩 올랐더라고요. 근데 주식 수가 23% 늘어났습니다. 24 빼기 23, 1%가 EPS, 다시 말해 주당 순이익이 오른 겁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 그때는 기업에서 그 기업 뭐 경영인도 그렇고 그때만 하되 적대적 매수라는 개념이 거의 없을 때라서 금지됐기 때문에 주식이 싼 자금 그러니까 공짜 돈으로 생각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 자본시장에서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공짜로 조달하는 곳이다. 뭐 배당 뭐 달라 그러면 좀 주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항상 이렇게 주가가 폭발적으로 증전을 해대는 통에 이거를 다 투자자들이 좀 손해로 아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게 바뀐 게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IMF 이후에 IMF가 적대적 M&A 허용하라고 그래서 허용했지 않습니까? 시도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제부터 아이고 이러면 큰일 나게 돼. 그래서 증자를 확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보면은 주식수 늘어나는 게 확 떨어지고 그때부터 좀 지분율로 좀 지분을 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경영권 안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적립식 펀드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급생활자들이 매달 얼마씩 내는 게 돼서 이게 굉장히 큰 수요 기반이 됐고 국민연금이 좀 등치가 점점 커지면서 국민연금의 그 비중이 높아지는 것도 이게 박스피 탈출을 하게 되는 그 근본 원인이었는데 이렇게 잘 오르다가 또 한 10년 전부터 또 박스피로 갑니다. 그 이유가 뭔가 또 살펴봤더니 코로나 때 하도 저금리라니까 좀 유동성이 갈 때 올린 거 이외에는 거의 옆으로 횡보를 하는데 그 이유 봤더니 이거는 이 주가의 공급 문제가 아니라 기업 자체의 수익성이 나빠진 겁니다. 아예 개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기업 수익성이 안 되는 이제 주당 순이익이 오를 수도 없고요. 주당 순이익이 오르지 않으면 일부 수출 기업 빼놓고
주당 순이익이 오르질 않으니 당연히 주가는 평발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영업자들만 힘들었던 게 아니라 지금 기업들도 힘들었던 거네요. 힘들죠. 제가 언뜻 그 통계를 기억을 한 게 재작년인가 작년 봤더니 기업들의 매출액 순이익률이 예. 3%입니다. 그 매출액을 1,000원을 하면 3원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왜 그랬느냐? 그래서 얘기 나오는 게 좀비 기업설이 나오고 이거 뭐 딴 후보들은 좀비 기업을 없애야지 대한민국 증시가 산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더 근본적으로는 좀비 기업은 왜 생겼을까요? 보면은 역대 정부가 기업을 옥죄는 정부만 골라서들 합니다. 이게 보수건 진보건 할 것 없이. 그래서 기업들이 다 무슨 봉인양 시작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계속적으로 뭐 건보료 인상, 뭐 4대 보험 인상, 그 기업 부담률이 높아지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예. 그다음에 최저임금은 계속 올립니다. 최저임금은 너무 올리니까 이 부담을 당연히 지금 이제 10,000원 넘었잖아요. 이게 세계에서도 지금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미국보다 높다는 얘기도 많고요. 그다음에 중대재해법도 있고 이게 뭐 이제 가만 안 두겠다 그러니까 다들 투자나 이런 걸 이게 굉장히 그 뭔가 할 수도 없죠. 이렇게 잘을. 그다음에 결정적인 건 이제 주 52시간 너무 강제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게 돈 벌 수 있는 그 이 옥죄는 것 때문에 참 룸이 너무 작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수요비 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 그 김문수 후보는 이 상황을 타개하는 게 뭐냐? 저 옛날에 증시를 노태우 대통령 시절부터 따라왔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데 증시 대책이라 역대 정부가 내세운 거 아까 김문수 후보 측에서도 저희 쪽에서 내놨습니다만 이건 대증적인 효과밖에 없고요. 오래 못 가고 근본적으로는 기업의 수익성을 개선해 줘야 됩니다. 그럼 기업 수익성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거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규제 완화 더 해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어서 그래서 기업이 수익성이 나아지도록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 수익성을 올려주고 또 해외 투자자까지 끌어들여서 우리한테 투자도 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게 수요 기반도 늘려가면서 그래서 이제 미국장에 가신 분들도 다시 불러들이고 하면 수익성이 좋으면 당연히 미국장에 가신 분들도 돌아오죠. 이게 저희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애초에 EPS 자체를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들을 먼저 해야 된다. 제가 예. 배당이 제 전공인데요. 예. 재무 이론에서 배당을 많이 준다고 주가가 오른다는 건 관계가 하나도 없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 저희도 한국에서 배당 많이 주는 주식과 밸류업이라 배당 많이 주라고 하시는데 미국 같은 경우 통계, 한국 같은 통계를 보면 배당을 많이 준다고 주가가 오르는 것이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배당 주지 말라 그 뜻이 아니라요. 배당도 당연히 주주 환원이라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주가가 이 수익성이 먼저 오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 보면은 이제 배당을 좀 그래도 많이 주는 글로벌 기업들이 있잖아요. 미국 같은 데 보면은. 근데 이제 중국도 배당 수익률이 좀 높은 편이고 우리나라만 좀 유달리 배당 수익률이 낮은 편이라 봤거든요. 그거는 이유가 또 뭘까요? 배당 수익률이 낮은 건 미국이 그렇게 생각보다 배당 수익률이 높지 않습니다. 미국 배당 수익이 높지 않은 고성장 기업들은 거의 배당을 빵원하는 기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구글 이런 데들. 왜 그러냐면 배당할 돈도 있으면 오히려 주주 돈 저 주시면 더 크게 불려드릴게요. 배당해서 딴 데 뭐 투자하시는 것보다 제가 제일 잘합니다 하기 때문에 나스닥 같은 데 최첨단 기업이나 뭐 이런 기업들은 그 성장이 빠른 기업들은 배당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성장이 정체된 기업들만 배당을 그냥 캐시가 남아서 우리도 투자를 당신 돈을 더 이상 불려드릴 길이 없어서 돌려드려서 알아서 투자하십시오. 이게 그 배당이 높은 이유인데요. 대한민국은 그래서 미국이 배당 수익률이 높다라는 것은 좀 너무 일반화된 이론인 것 같고 한국은 왜 이렇게 배당 수익률이 낮느냐? 배당할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버는 게 있어야 배당을 하죠. 애초에 산업 생태계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제조업 베이스인데 마진도 적으니까 나라가 더 높다. 미국은 또 이게 첨단 산업이라고 하는 그 신기술 산업이라는 것도 있고 거기는 배당 안 한다고 그러고 사실은 미국에서 이제 땅 짓고 헤엄치는 코카콜라.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성장은 정체됐지만 캐시는 너무 많이 나오니까 배당이 높을 수밖에 없죠. 거기다 이제 전기 회사. 뭐 그 전기 가스 회사, 유틸리티 거기는 되게 그리고 금융은행들 거기는 뭐 성장은 정체돼 있지만 돈은 계속 들어오니까 그냥 배당으로 돌리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기업들 상당수가 은행권을 제외하고는 요즘 밸류업 많이 해서 배당들 많이 하시더구만 그런 몇 개 기업들 빼고 현금이 참 그리고 삼성전자는 그 수출 우리가 리딩 기업이란 몇 개 빼놓으면 배당을 재원들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그게 큰 문제라는 거죠. 근데 뭐 예를 들어 다른 후보들 정책들 보면 뭐 저피 BR 문제라던가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아니면 좀 상법들 문제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대주주가 1%안 준다, 뭐 유상증자를 많이 하고 이런 문제도 있다 하는데 그런 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사실은 그게 없다라고 제가 부인은 못하겠습니다. 전혀 없다라고 부인은 못하겠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뭐 저 PBR 문제인지 뭔지 다 수익성 문제고요. 기존의 그 자산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이유로서 약간 특히나 규제 문제라든가 이런 걸 이유해서 그리고 서로가 규제가 돈을 못 버니까 이게 지금 이런 거고 또 하나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업들이 돈을 벌어주기 위해서 이제 이게 경쟁을 또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존기 기업 비업이라고 하는 것이 빨리 좀 그 없어져주면 좋은데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굉장히 뭐랄까 고용 시장의 그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이거 함부로 이게 퇴출 못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자면 그건 또 하나 고용이 엄청나게 타격을 입기 때문에 이 고용 문제를 어느 정권이 이걸 감당하겠습니까? 고용 문제를. 그래서 지금 있는 기업들을 그거보다 퇴출시키면 더 빠른 방법은 이들의 기업의 수익성을 개선시켜주는 노력을 정부가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바탕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게 더 빠른 길이라 봅니다. 그 직장 잃은 거는 IMF 때 경험하셨잖아요. 그때 그때 대우도 날려봤는데 그 후유증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뭐랄까 악몽도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은 쉽지만 중시를 다뤄본 사람들은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주가라는 거는 EPS 곱하기 PER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PER을 올리는 정책이 아니라서 EPS를 올리는 정책을 하자 이겼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좀 퍼가 다른 나라 대비 좀 낮은 편 아닌가요? 사실은 그 퍼가 낮다라는 것도 자기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얘기도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어닝에 대해서 P가 안 올든 저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수익성 플러스 이게 올라가는 성장률이 있어야 되거든요. 수익성의 성장률이 매출 성장률이 그게 잘 안 나오니까 퍼도 낮을 수밖에 없죠. 성장 속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저성장이기 때문에 퍼가 낮은 거예요. 당연하죠. 미국의 저기 그 고성장 기업들은 다 퍼가 높습니다. 그 뭐 우리나라도 퍼가 높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새로운 기술은 저도 기억나는데 그렇죠. 그때 IMF 직전에 이후에 그래서 새로운 기술 같은 데는 퍼가 그 당시에 5,700 얼마였습니다. 그것도 기억나는데 그런 특수한 상황 이후에는 퍼가 수익의 성장이 빠르지 않으면 퍼가 높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기업의 체질을 바꾸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고부가 가치 이런 산업들을 많이 할 수 있게 되고 또 기업의 수익이 성장성을 가져가게 될지 좀 아이디어 있을까요? 정부가 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규제를 좀 완화해주고 사실은 그 요소 가격이라고 사실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요. 이건 이제 우리가 공약으로도 못 내는 건데 우리가 최저임금이나 이런 거 인상 속도 그 다음에 4대 보험 인상 속도, 그 다음에 플러스 이건 자영업자들 분들한테 마찬가지인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는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기업의 수익에 옥죄할 수 있는 것들 비용 요인을 정부가 나서서 조금은 제어해줄 필요도 있잖아요.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는 근본적으로는 규제 나라는 게 뭐겠습니까?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뭐겠습니까? 이거는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줘요. 첨단 산업 쪽에서. 그래서 있는 기업들이 사실은 그 원래가 기업들도 성장의 그 히스토리를 보면 전통 산업을 하는 기업들도 그 안에 혁신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걸 갈 수 있도록 정부가 좀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장려하는 거고 촉진하는 거고. 그러면 전통 산업 기업들도 얼마든 첨단 산업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 한국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례를 많이 만들어내면 특히 AI 같은 거 굉장히 큰 게 브레이크스루고 우리나라가 AI에서는 뭐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을 물어보니까 할만하다라는 겁니다. 이쪽에서의 활로를 좀 찾으면 수익성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AI도 얘기해 주셔서 후보들마다 지금 AI를 다 이렇게 다 앞세우고 있어요. 정책은 서로 다 다른데 그럼 김문수 후보 측의 그 AI 정책은 어떤 게 있었나요? 그 AI 정책은 뭐 우리도 사실은 여러 가지를 갖고 왔는데 그건 청년공학이기도 한데요. 20만 명 정도를 매년 양산하겠다. 그리고 AI 대학원 같은 데를 정원을 크게 늘리겠다. 그다음에 AI 산업이 날 수 있도록 AI의 그 청년 그 창업 지구를 따로 만들겠다. 이런 건 후보가 많이 내놨습니다. AI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그 유니콘 기업도 많이 AI 쪽에서 많이 만들겠다. 예. 거기에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는데 청년 대책에 또 말씀드리겠는데 AI 관련한 그 정책들은 저희도 딴 후보 못지않게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많이 내놨고요. 아, 예. 그리고 또 준비한 것도 따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발표는 안 했는데 아직 그래요? 발표는 예. 못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왜냐하면 여러 가지 따질 게 많아서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저희 후보의 정책이 딴 후보랑 조금 다르다는 것은 지킬 수 있는 공약만 내놓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던져놓고 나중에 몰라라. 그러니까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다르다 이런 쪽이 안 하려고 예산과 그다음에 그 달성 가능성을 따져봐서 내놓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도 워낙 적었고요. 그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 쪽으로 질문 하나만 더 하자면은 예. 대주주들이 네, 주가 오르는 걸 원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주가가 올라봤자 시가총액 늘어나고 상속세만 늘어나서 대주주들이 일부러 주가가 안 오르도록 이렇게 좀 누르는 거를 좀 의도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좀 막기 위해서 난 이런 정책 내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저희가 내놓은 정책이 사실 대기업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상속세법 고친다는 얘기 나와 있을 거고 뭐 상속세를 뭐 한 50%에서 정도를 30% 낮춘다는 정책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건 기업의 가업승계인데요. 물론 이제 진보 학자들은 반대를 하시겠지만 현실성이 지금 중견기업 예. 같은 경우 중소 중견기업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뭐랄까 큰 그 경제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가업 승계가 안 되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아까 얘기한 주가가 안 오르기를 바란다든가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얘기인데 이분들이 가업 승계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세금을 현금으로 내라고 그랬잖아요. 예. 뭐 아니면 주식을 갖다 내라고 그랬던가. 그렇죠. 이거를 저희가 그 나중에 지금 그 발표는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가업 승계를 하면 고용을 유지하고 그 업을 유지를 하면 그분들이 주식을 그대로 받아가면 일단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업을 그만두고 팔겠다 그걸 자기 지분을 예. 그럼 자본소득세 내놔라는 거거든요. 그때 가서 징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업 승계가 되고 주가 올라도 더 좋죠 그거는. 예.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사실상 우리가 통제 지금까지 아시잖아요. 집값처럼 마찬가지로 규제, 통제, 그다음에 세금이 이게 이미 해법이 아니라는 걸 여러 번 증명됐듯이 이것도 오히려 그런 것은 좀 양성화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가업승계는 도와줘서 주가가 오르기를 바르도록 유도하자는 거죠. 네. 그게 저희 대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지금 뭐 한국 주식 투자자도 굉장히 많아졌지만 그 코인 투자자들이 1,000만 명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암호화폐 관련 공약들은 좀 어떤 거 있는가? 암호화폐 공약도 7대 공약 발표했는데요. 7대 공약 중에 하나가 결국에 이게 가상자산, 암호화폐를 포함해서 가상자산이 중산층 자산 증식을 위한 뭐 제도권 투자 상품으로 만들겠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 뭐 예를 들어서 가상자산 이런 ETF를 연내 허용하겠다. 미국처럼. 예, 연내 허용하겠다는 ETF를 대통령 되면요. 예. 그다음에 일거래소 그다음 은행이라고 하는 원칙도 폐지해서 이 한 거래소가 여러 은행이랑 같이 하게 되면 이제 편해지죠. 여러 가지 가상 투자하시는 분들이. 네. 그다음에 국민연금이라도 이것도 지금 여러 번 사실 당내에서 후보를 정할 때도 이게 저희 후보가 좀 공격을 당했던 건데 국민연금은 한국투자공사들이 정부기관의 그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게 리스크 컨트롤,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가 동반이 돼야 되는 것을 좀 제약 조건이 있겠습니다만 그건 투자를 허용해서 기반을 넓히겠다는 거죠. 예. 근데 뭐 토큰 증권을 법제하게 STO라고 많이들 그러더라고요. 예, 이제 STO, 예, 그래서 이걸 법제화하고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을 금융체계 이거 도입을 계속 하자는 얘기도 있고 다른 후보들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하던데 예. 이거에 대한 법 체계를 마련해서 이게 확실히 제도권에서 도입이 되도록 만들겠다는 게 지금 그 의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다 합친 게 이제 그 디지털 자산 육선 기본법이라는 걸 만들겠다는데 여기에서 바로 그런 얘기들 투자자 보호라든가 공시제도라든가 자본시장에 준하는 공시제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생태계를 포괄하는 그 법을 좀 빨리 만들어 시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획기적인 과세제도라고 하는 걸 이제 도입하겠다고 얘기 써놨는데 들여다봤더니 거래소를 이제 독점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걸 좀 깨부시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거래소의 그 국제화라고 하는 걸 하겠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물론 이제 자금 세탁 위험성 이런 걸 다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게 전제긴 한데 외국인 투자자들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에 끌어들이겠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를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해외 거래소 투자자 우리나라 들어난 겁니다. 가상 상품을 많이 만들어 자산을. 그래서 이제 법 체계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그 뭐 당연히 또 획기적인 과세 체계를 또 하겠죠. 가상 자산에 대해서는 이제 예. 따로 과세가 따로 되겠죠. 훨씬 더 좀 이 실물 자산에 비해서는 획기적으로 좀 부담이 덜어난 쪽으로 과세가 미뤄질 겁니다. 뭐 그 면세점이 높아지든가 이런 쪽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도 우리나라 들어와서 우리가 가상 자산에 뭔가 중추국가 또 안 되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만들어 보자는 거거든요. 예. 그게 저희 그 후보의 생각입니다. 저도 가상자산 쪽에서 저도 예. 이게 좀 정책을 좀 준비했었었는데 예, 문제는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거래소를 떠나서 그 유명한 시가총액 상위 코인들은 다 예. 외국이에요. 그렇죠. 그 어떤 코인만 해도 그 삼성전자 시가총액만큼 되는 코인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코인들이 나오면 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코인을 사줌으로 인해서 예. 우리나라의 국부가 늘어나는 효과가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좀 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 배경이 좀 나오면 좋겠다. 우리나라에서도 좀 약간 좀 유명한 좀 코인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좀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좀 더 하나의 활기를 넣어주면 좋겠다. 이런 그래서 생각이 이거는 정부가 우리 대표님 말씀대로 정부가 다 해줄 수는 없고요. 들었어요. 예. 기본 저희 철학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판을 깔아주고 그 판 위에서 민간이 혁신이 일어나도록 유도를 해주겠다는 예. 겁니다. 저희는 그 항상 저희가 무슨 소대장처럼 그 예. 전투 소대장처럼 나를 따르라 이거는 한계가 있다는 건 이미 수십 년의 경험을 위해서 예. 한국 경제 증명된 거 아닙니까? 예. 정부가 나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판을 깔아주고 지원해주면 병창장교 역할을 해줘야지 정부는 그걸 나서면 안 되고요. 대신 판을 깔아주되 확실하게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민간에서 혁신이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저희는. 예. 그리고 이제 부동산 공약인데요. 예. 어떤 것들이 지금 있나요? 이 부동산 공약은 참 이게 고민이 많이 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집값이 너무 올라도 안 되고 집값 문제 예. 또 떨어져도 안 되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굉장히 딜레마죠. 전 지금 경기 북부 재작년부터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부터 집값이 안정된 건 좋았는데 이게 너무 안정 심하다 보니 경기 북부, 경기 남부, 동탄까지 포함해서 뭐 미분양이 생기고 주가가 많이 집값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엄청난 그 영끌이라고들 많이 표현하시던데 그 부채를 동원해서 찬 그 청년 계층 특히나 젊은 부부가 야 이거 도대체 미치겠다라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이건 또 해소해야 되는데 예. 근데 동시에 예. 강남 일부 지역은 또 이게 또 뜨거워요. 뜨거워서 예. 이게 뭐 이제 평당 1억, 2억 얘기 나오는 정도니 이것도 좀 비정상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문제를 온탕과 열탕과 냉탕이 같이 섞여 있어서 이걸 어떻게 정책으로 이끌어낼지 그러니까 너무 낮은 건 정상화되도록 좀 끌어올려줘야 되겠고 예. 너무 뜨거운 건 더 이상 좀 뜨거워지지 않도록 온도를 좀 식혀야 되는데 예. 이건 해법이 참 이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단 첫 번째 얘기는 부동산 정책의 이제 안정, 미분양 해소 그리고 이 열심히 그 영끌에서 사신 분들이 이게 가계부채 문제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게 잘못되지 않도록 뭔가는 받쳐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예. 저희가 이제 조금 그 뭐라 그럴까 부동산 시장 안정 아래서부터의 안정을 좀 추구하는 면에서 양도세 중과 폐지라든가 이걸 내놨습니다. 그 다음에 비소득권 주택을 취득세를 주택하면 1가구 2주택이라도 취득세를 면제하겠다는 정책도 내놨고 재개발 재건축 권한을 지자체장한테 이양을 해서 좀 빨라집니다. 그러면 예. 굉장히 그다음에 초과이익 환수제도 경기 이미 서울 북부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쪽에 이제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를 해서 부담을 확실히 줄이면 주택 공급도 좀 늘어나고 오히려 집값도 좀 오르는 효과가 동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정과 그다음에 오르지는 않지만 또 밑에도 받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도가 될지 어디가 지역은 확정하지 않았습니다만 화이트존을 몇 군데를 만들어 보겠다. 화이트존이 뭔가요? 야, 그게 뭐 공약 발표했는데요. 예. 이게 메리나 베이 샌즈라고 싱가포르 가보니까 아. 록봉기 힐스가 화이트존이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규제를 확 풀어버리면 거기서 용적률 이거 다 풀어버리고 그 안에서 투자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겁니다. 무슨 주거, 문화,
그다음에 상업시설이 같이 들어오는 거죠. 복합 개발이 가능해지면. 섞여버리는 거네요. 그 지금은 굉장히 우리가 규제가 많은데 네. 규제에 완전히 그 100% 프리 지역을 만들면 물론 이제 최소한의 규제는 있어야죠. 그래도 법은 지켜야 되니까 건축법이라는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키되 그걸 몇 군데에다가 우리가 만들어 보자라는 것은 지금 이미 공약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특히 그 낙후된 지역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게 이제 잘못되면 이제 거북섬 같은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책임 없는 짓은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될 만한데 그리고 낙후됐지만 그 입지 조건이 굉장히 괜찮은 데를 골라서 하는 이것도 시범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예. 근데 이제 대신에 그러면 그 뜨거운 데는 어떻게 막겠습니다. 그게 큰 문제 아닙니까? 그쵸. 이게 또 딜레마긴 한데 제가 부동산 그 중개하시는 분들은 몇 분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올랐냐고. 똘똘한 한 채 때문에 올랐냐고. 예. 그럼 그것도 맞은데 그 돈 어디에 쏘냐고 물어봤더니 뭐 가상자산 비트코인 하신 분들이 샀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중국 자본이 그렇게 많대요. 많죠. 예. 근데 이유가 뭐냐면 이게 중국도 지금 정정이 불안하잖아요. 예. 그래서 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캐피탈 플라이트가 일어납니다. 상당수는 캐나다로 갔고요. 미국은 좀 잘 못 가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스크린한 거. 캐나다 집값 다 올려놓은 게 중국 사람들이라고. 예, 맞아요. 예. 뭐 난리더라고 테나 사람들. 예. 우리도 똘똘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다 중국 자본이랍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또 뭐 DTI 이런 거 규제 안 받잖아요. 거기 금융기관에 다 끌어갖고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너무 억울합니다. 이게 정말 우리는 못 하는데 그 사람들 해갖고 오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상호주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도 굉장히 상당히 심각하게 만지고 있는데 그럼 건보료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 국민은 중국 가서 건보료 혜택 못 받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중국 집 못 사지 않아요? 못 사죠. 예. 그러니까 상호주의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규제를 좀 이거는 뭐 하지 말자. 외국인 규제는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발표를 곧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지금 그 상당히 거의 이제 시간이 너무 없긴 없는 다음에 예. 후보가 당선 이후에도 할 정책 가장 확률이 높은 게 이쪽 저기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핵심 문제가 뭐냐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문제의 본질을 찾아야 거기들을 이제 딱 해결하면 될 것 같거든요. 보실 때는 우리나라 부동산의 문제가 뭐라고 보세요? 아, 당연히 양극화죠. 양극화. 예. 저는 집값 오르는 걸 이코노미스트를 제가 한 3, 40년 했었는데 가장 싫어했던 게 집값 오르는 거. 제가 여러 번 인터뷰도 했었고 그 집값 오르는 게 뭐냐 그랬더니 공급 부족은 제가 수십 번 돌려봤습니다만 관계 없습니다. 공급 부족과 이건 전혀 집값에 관계 없고요. 결국에는 통화량하고 금리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역대 정권에서 저금리를 했던 정부는 집값이 다 올랐습니다. 그쵸. 예. 금리가 싸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고 예. 저금리가 집값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지난 정부, 윤석열 정부 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그때 26번인가 28번인가 아마 정책을 내놨는데 그때 소주성이라고 처음 내놨잖아요. 예. 근데 소주성도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고 다들 비판이 심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시행을 했잖아요. 그분들이 굉장히 그 열정이 넘치시는 이상적인 경제학자들이 나서서 시행을 했는데 그 소주성을 하니까 당연히 임금이 뭐부터 시작했냐면 최저임금을 올려서 임금을 높이면 수요가 창출되는 그런 이론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경제학 교과서에서 맨날 가르치는 경제학 교과 틀린 건 아니죠. 경제학 한 3, 4과쯤 됩니다. 거기에 최저임금을 시장에서 결정된 임금, 균형 임금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높게 유지가 되면 그 차이가 실업으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최저임금을 확 높이니까 당연히 자영업자분들이 어떻게 그걸 유지를 합니까? 다 바로 그 키오스크로 바뀌었어요. 키오스크 받고 예. 직장이 날아가는 거죠. 그 실업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경기가 나빠지죠. 경기가 나빠지면 그 다음 할 일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그때 시행했던 분들이 한국은행 가서 경기가 너무 나빠졌으니까 자기들이 했다는 생각은 안 하고 빨리 금리 낮추라고. 원래 금리 낮추면 경기가 사니까 한국은행이 그 금리를 낮추죠. 낮추면 그건 바로 집값으로 연결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론적으로도 우리가 그렇죠. 예. 그럼 집값 오르면 또 이 문재인 그 정부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집값 오르는 걸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규제를 내놓습니다. 너 거래하지 마. 가만 안 둬. 그 세금 올려. 그러면 당연히 경기는 더 나빠지겠죠. 예. 그럼 경기가 나빠지면 또 뭐라 그러냐면 야 저번에 올렸던 금리가 충분치 않다면 또 낮춰봐.
또 낮춥니까? 집값이 또 오르고 집값 오르니까 또 더 이상 규제를 더 센 걸 내놓고 센 거 내면 경기가 더 나빠지니까 규제를 더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경기는 더 나빠지고 이렇게 되랬던 게 이제 악순환의 28번, 27번의 정책인데 실패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금리라는 것도 저는 맨날 하는데 경기 나쁘다고 함부로 금리 정책 쓰는 거 아니라는 게 제 그 지론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도 적정금리라는 것은 유지를 해주되 실수요자 위주로 그 부담을 좀 줄여주는 정책 쪽으로 가야 된다. 집값도 안정적이 되면서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주값이 한쪽에서 불균형에 너무 날아가는 것도 좀 어느 정도 억제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특히 수요 부분에서 예. 가수요를 막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금리 정책을 잘 써야 된다는 예. 플러스 외국에서 들어온 그런 돈들 같은 거는 막아줘야 된다는 거죠. 뭐 막을 수는 없지만 규제는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세금 제도는 지금 중산층하고 청년계층에 대한 세부담 경감에 좀 주력을 해봤는데 그 소득세 기본공제를 150만 원, 300만 원을 올린다는 거 공제 그 한도를 예. 그다음에 경로 우대도 100만 원 공제에서 200만 원 공제로 바꾼다는 거. 또 장애우가 혹시 가정에 있으신 가정은 200만 원, 300만 원 올리겠다. 뭐 이건 세제 그 부담을 좀 줄여주겠다는 생각인데 참 이게 딜레마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부담은 더 줄여줘야 되는데요. 예. 역대 정부 특히 진보 정부 시절에 워낙 책임지지도 못할 사업을 너무 많이 벌려놔가지고 복지다 뭐다 해서 지금 이게 나라 빚은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그거를 이 세대가 감당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화끈하게 더 줄여주고 싶은데 이 감세를 함부로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더 화끈한 감세가 더 예.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 나라 살림이 그 정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이 정도라는 게 좀 안타깝고요. 물론 아딴 얘기해도 뭐 배당 주식 투자자분들이 이제 우리 중산층이 많이 하는 주식 투자의 배당 소득세라든가 장기 보유 주식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은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더 조금 줄일 수 있는 게 부부간에 이제 상속하는 문제, 증여 문제는 100% 면제하겠다는 얘기. 그것도 좀 해당되는 집들이 꽤 되더라고요. 네. 부부간에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거. 상속세도 50에 30%로 낮추겠다는 얘기도 해놨고 가업승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가업승계도 네. 자본이득세로 체계를 좀 바꿔놓겠다. 이런 게 저희가 생각하는 세금제입니다. 단지 안타까운 건 이거보다 더 과감한 세제 혜택이 있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지금 이게 나라 사정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그러면 지금 세금 확 깎아주고 나서 네. 나라 빚은 더 늘어날 건데 이제 그러므로 이제 나라 지금 빚을 트럼프처럼. 예 그러면 후세가 다 책임져라. 이거는 너무 무책임 아니고 젊은 층이 다 갚아야 되잖아요. 이게 이거는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결국 그럼 이게 이제 세수와 세출의 문제가 되는 예, 건데 예. 그럼 좀 세출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재정 적자가 심하잖아요. 예, 예. 그럼 줄일 수 있는 방안들도 좀 있나요? 그래서 예. 사실은 아직까지는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세출을 한번 그 따져보자는 얘기는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공약화되지 못했는데 예. 과연 우리가 써야 되는데 돈을 쓰느냐? 꼭 써야 되는 데는 있습니다. 뭐 복지라는 데서. 그렇죠. 근데 이제 보편적 복지 같은 게 제일 무섭다는 거죠. 그거는 하면 안 됩니다. 그 저희는 맞춤형 복지 꼭 필요한 분들한테 돈이 가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저출산 쪽에도 굉장한 돈이 36조 들어가는데 예. 과연 이게 효과가 얼마나 될까? 차라리 효과는 더 있고 돈은 훨씬 덜 들어가는 방법은 없을까? 그거 지금 고민 중입니다. 이거. 어쨌든 저희 생각은 세출을 꼭 필요해야 되는 그래도 줄일 수는 없는 거고요. 이미 또 늘려놓은 복지는 함부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복지의 불가역성 얘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쓸 때는 쓰더라도 우리가 어디 한번 줄일 수 있는 데는 한번 따져보자라는 얘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필수적인 걸 줄인 건 아니고 예. 맹목적인 세출은 한번 따져보자라는 얘기고요. 한번 그래서 좀 정부 살림을 최대로 알뜰하게 쓰고 그런데 동시에 저희 후보가 내놓는 공약의 상당수는 재원이 그럼에도 필요합니다. 더 강화하는 것도 있고. 예. 그 이 돈은 어디서 나올 거냐. 그쵸. 그럼 나라 빚은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저희가 계속 공약이 조금 좀 덜 화려해 보이는 이유는 이게 세출하고 세입을 맞춰보느라고 좀 늦었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다. 예, 재정준칙 도입합니다. 예. 저희가 재정준칙 도입을 해서 아무리 이런 정책을 한다 하더라도 준칙은 지키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한 번도 잊지 않은 게
이 나라 빚에 대한 부담은 후세, 그 청년 세대에 전가한다는 거, 이건 좀 하지 말자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게 또 이어지는 게 바로 이제 그 국민연금이라던가 이제 건강보험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연금도 이제 어쨌든 이제 고갈이 미루긴 했지만 그렇게 되면은 국가 세수로 메우겠다 이렇게 되는데, 근데 국가 세수도 지금 재정 적자인데 이러면서 그러면 그건 또 어디서 날 건데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물고 물단 당연하죠. 말이죠. 연금 정책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 정책은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개혁을 했는데 청년들이 반발이 많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연금은 저희가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2차 개혁해보자. 청년의 목소리가 너무 안 들어갔다. 예. 청년 얘기 처음부터 연금 검토할 때 개혁위원회가 몇 개가 생길지도 모르겠지만 당연히 생기겠죠. 거기에 청년들을 다 참여시켜서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들의 얘기가 들리도록 하겠다. 청년이 계층이 합의를 해야지 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금도 아마 그런 식으로 조금 다시 한번 개선을 해볼 거고요, 개혁을. 어쨌든 그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만 그 전과의 보도 얘기는 저희가 절대로 어느 후보도 내가 자신 있게 하겠다는 얘기 못 합니다. 너무나 이게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하지만 최선은 다해보겠다는 겁니다. 청년 부담도 줄여보고 기존에 받는 분들의 그 혜택도 줄이지 않는 묘수를 좀 찾아보겠다는 거죠. 그게 저희 그 기본 생각입니다. 예. 건보료에 대해서는 공약이 따로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단 검토하는 건 있습니다. 예. 이제 검토하는 건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적절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실행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 결정 안 된 건데, 건보료를 예를 들어서 병원 안 가신 분들 있잖아요. 젊은 세대 많이 안 가면 차라리 건보료를 일부 환급을 해드리는 겁니다. 저 보험처럼 무사고면 좀 더 깎아주는 것처럼. 이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쓰는 게 아니라요. 딴 데 가서 소고기 사드시고 그런 게 아니라 의료 관련 장기 요양이라든가 의료 관련 비용으로 건보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것들을 쓸 수 있도록 쿠폰처럼 만들어 드린다는 거죠. 이러면 사실은 그 절약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게 딴 나라에서 시행하는 나라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싱가포르 이런 나라도 하더라고요. 건보료가 굉장히 크게 세이브가 된답니다. 이런 식의 안들을 저희가 굉장히 골똘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된 겁니다. 아이디어 중에 하나인데 이런 식으로 건보료를 한번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건보료는 왜 중요하냐면 아까 자영업자분들이 이게 고용을 하는데 건보료 부담도 너무 크다고 그래요. 더더군다나 공급생활자들은 왜 이렇게 내가 건보료 오르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게 내가 이제 세금보다 더 많이 내는 것 같다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좀 구달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게 막 쳐서는 안 되고 이거는 고민을 해봐야 되지만 너무 늦지 않게 이런 식의 좀 아이디어를 좀 동원을 해서 건보료가 절감되는 방안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년들 정책은 또 어떤 게 있나요? 저희 후보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청년하고 기업 그리고 자영업인데요. 청년은 굉장한 관심이 많죠. 후보가 가장 많이 관심 분야라고 말씀드린 대로 있는 게 확실한 게 대학가 반값 월세존을 도입을 하겠다. 그 대학가 중에서. 그다음에 1인용 아파트 오피스텔 공급을 확대하겠다. 왜 1인 가구 많아지니까. 그다음에 GTX 역 주위에 그 공공 유휴부지가 있으면 거기에 통합 기숙사를 많이 짓겠다. 그럼 이제 주거 문제가 해결이 많이 좀 되지 않을까 보고요. 결혼하시는 청년이 있으면 가정을 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333 청년 주택이라는 안을 내놨는데 결혼하면 3년, 그다음에 첫애 낳으면 3년, 둘째 낳으면 3년, 총 9년 동안 관리비 정도만 내고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공주택을 10만 원을 공급하겠다. 관리만 내라는 겁니다. 9년 동안. 그리고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서 매년 20만 호의 그 공공주택을 공급을 하겠다. 그리고 육아를 하는 동안에 소득세는 면제 범위를 확대를 좀 하고 6세 이하의 자녀를 키울 때 지금 보육사능이 나옵니다. 나라에서. 그게 45만 원, 50만 원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원래 과세 대상입니다. 지금 20만 원까지는 비과세인데요. 한 명당 20만 원씩 그 비과세 혜택을 좀 늘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을 위한 대책이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이 이제 경력을 쌓을 때도 중요하죠. 그래서 대학생들, 대학원생들이 생활비 대출 같은 거를 좀 확대를 해주고 직장 다니는 분들이 도약 장려금이라는 것을 지원을 좀 있는데 그 지원을 확대한다는 거고요. 도약 계좌하고 저축공제 같은 거 이게 상한선이 있습니다. 나이가. 맞아요. 그거 좀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리고 이제 군대도 굉장히 이게 저희 생각은 군대도 이게 잘하면 청년의 취업 창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직업군인으로요? 네.
그래서 지금 모병제는 우리가 나라가 할 수 없지만 지금 부사관 제도가 부사관이 너무나 안 갑니다. 지금. 저 예, 월급 차이도 너무 심각하죠. 줄어들었고. 제가 군대 3년 반 있었거든요. 예. 장교라서. 어. 근데 그때만 해도 제 예. 장교 월급이 소위가 150만 원 정도였었고 병장이 10만 원, 부사관이 한 120, 13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예, 예. 이게 딱 어떻게 딱 밸런스가 있었는데 여기가 확 올라오니까 부사관들이 너무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장교 얘기는 조금 아직은 아니고요. 예.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 부사관의 저 처우를 중견기업 사원이랑 같이 맞추겠다. 뭐 중견기업도 승진하면서 월급 올라가잖아요. 예. 거기를 구체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어. 그거는 지금까지 확실하게 발표는 안 했지만 이게 중견기업의 처우랑 맞춘다는 얘기는 중견기업들의 지금 정년도 다 연장됐거든요. 예. 이걸 아마 이번에 확실하진 않은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예. 정년 연장도 포함한 내용인지 아닌지 제가 그 발표한 사람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아 예. 근데 그것까지도 포함이 되면 정년 연장까지 굉장히 부사관이 아주 좋은 직업군인으로서의 청년 대책으로 유효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또 군 가산점 제도 군대 갔다 온 예. 사람들이 여성도 갔다 오면 군 가산제가 적용되도록 그것도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군대가 이게 희생이 아니라 일종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한 거에 대한 보상이 예.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AI 유니콘 기업을 축성을 하는데 제일 화끈한 게 뭐냐면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펀드 100조 정도로 만들어서 AI 기업을 투자토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예. 이건 청년 창업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고, 그리고 이걸 다 청년 대책의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요,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일단 나가는 기업은 붙잡고요. 밖에 나가신 기업들은 다시 좀 데려오고, 예. 모셔오고, 해외 첨단 기업들은 좀 와서 여기서 좀 기업을 하게 하고 예. 이러려면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을 만들어줘야죠. 어떻게 뭐 딴 나라보다 세금 더 비싸고 딴 나라보다 뭐 인건비 비싸고 딴 나라보다 이렇게 좀 왜 옵니까? 규제가 많으면 이거를 글로벌의 가장 좋은 수준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업들에게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기업 투자를 종합지원센터, 원스톱 센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청와대 안에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처리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데 예. 이게 또 한 번 말씀드리자면 다른 분은 이런 얘기 하시면 정말 그럴지 모르지만 저희 후보의 가장 큰 장점은 진심이거든요. 젊은 분들은 진정성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네. 진정성이 됐든 진심이 됐든 이분의 특징은 진심은 통한다는 겁니다. 저희 후보가. 제가 공통 질문을 하나 빼먹었었네요. 그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7월 초까지 네. 무역 협상하자라고 할 건데 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6월 3일 이제 대통령이 이제 네. 등장하고 나면은 네. 이제 바로 해서 협상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때 뭐 어떤 전략이나 이런 게 있나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지금 예. 사실은 저희가 모든 전문가를 다 동원을 하리라고 그러는데 후보 말씀입니다. 직접 협상에 나서겠다. 그리고 똑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최대의 그 장점들이 있습니다. 미국이 못 갖고 있는 중국 견제하려고 군함도 빨리 지어야 되고 우리 조선업에 도움이 없으면 미국도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반도체 우리 공급이 좀 삐끗하면 미국도 문제가 생깁니다. 예. 이런 강점을 갖고 우리의 레버리지로 삼으면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물론 한덕수 총리님이 도와주시면 더욱더 좋고요. 예. 예. 그러면 좀 관세를 다른 나라보다 더 유리하게 조건을 그렇죠. 가져오겠다. 예. 이 전략이네요. 특히나 다른 예. 나라에 비해서는 우리는 좀 다르다는 걸 좀 그 딜을 어떻게든지 완성시켜 보겠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 이제 원자력도 우리나라의 강점으로 볼 수 있을까요? 원자력은 잘 모르겠어요. 미국의 예. 원자력의 자체에 대해서는 예. 미국은 별로 그렇게 왜냐하면 그 자원이 너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원자력 짓든 안 되든 그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원자력은 아닌데 대신에 원자력은 우리가 여러 면에서 키워야 될 SMR 같은 경우는 예. 굉장히 키워야 될 우리가 제일 앞선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렇죠, 그렇죠. 더욱더 키워야죠. 그것도 우리 첨단 산업 그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을 상대로는 그게 별로 통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게. 알겠습니다. 예. 왜냐면 에너지를 여쭤본 게 예. AI를 키우려면 결국은 이제 뭐 삼성도 하이닉스도 이제 전력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원자력 어쩔 수 없이 하겠다는 겁니다. 원자력 후보가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그 전문가들도 많이 만나봤고 옛날부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 그 폐기물 문제가 있는데 그쵸. 우리나라가 폐기물 처리 기술이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재작년에 개발한 게 있는데 폐기물 부피를 10분의 1을 줄이는 기술도 한국이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전을 그대로 우리는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 좀 위한 정책들 있을까요?
정책 많죠. 후보가 정말 청년과 함께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가 자영업자 분야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 일화가 하나 있네요. 얼마 전에 부천에서 유세를 하는데 저희 후보가 그 옛날에 저기 부천에 국회의원을 3선을 했잖아요. 부천역에 뭐 광장도 후보 때 만들어졌다고 그러고 뭐 근데 그 당시에 광장에서 장사하시는 할머니 분이 저희 후보한테 운동화 빨간 운동화를 이거 신고 선물을 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후보가 이거 할머니를 당연히 어르신 알아보고 아 여기 어쩐 일이시냐고 그랬더니 장사는 그러면 따님이 맡고 오셨더니 장사가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이 문제지라고 그러니까 후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한테는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장사가 문제입니다. 후보 진짜 진심입니다. 자영업자 문제 심각하게 생각하고요. 자영업이 또 수많은 또 고용도 창출하는 면에서도 중요합니다. 자영업 자체도 그렇지만 그분들도.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거를 자영업을 살리는 방법을 좀 고민을 많이 했고 두 번째 기업 얘기도 빠질 수가 없죠. 그쵸. 중견기업 연결된 거잖아요. 예, 기업 문제들, 예. 중소기업들. 예. 그래서 지금 이 기업 문제도 같이 소상공인, 소기업, 중견기업까지 살리는 문제를 생각을 해봤는데 주 50시간 2시간 제도 유연 적용하겠다는데 이게 이제 노사합의를 전제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예. 이게 이제 너무 딱딱하게 주 50시간 지키라니까 난리 나서 이런 경우는 대응이 안 됩니다. 기업들이 너무나 많은 비용을 쓰고 그때마다 뭐 초과 근무 못 시키니까 새로운 사람을 고용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는 주 52시간을 총량제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럼 분기가 됐든 반기가 됐든 1년이 됐든 정해진 그 총량제 안에서 바쁠 때는 초과 근무를 노사합의가 전제돼야 됩니다. 예. 바쁘지 않을 때는 단축 근무식 하는 거죠. 저희 그 학교도 보니까 방학 동안에는 우리 교직원들이 단축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주 4일 제도도 가능하겠죠. 그렇게 되면. 그런데 이제 또 하나 그게 가장 필요한 데가 이게 경쟁의 시급을 다투는 그 첨단 산업의 R&D가 중요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건 뭐 경쟁을 해야 되는데 저쪽에서 치고 나야 돼. 늦출 수가 없잖아요. 예. 이때 똑같이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애로를 푸는 방법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기업들한테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히 심하게 모색 중이고 그다음에 건보료도 그렇고 최저임금도 이걸 도대체 계속 올리는 게 맞느냐. 물론 이제 함부로 저희가 결정할 건 아니지만 예. 이거 방법을 좀 있으면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가는 것을 어떻게 좀 조정할 방법이 있는가. 이것도 지혜를 짜보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자영업 대책은 여러 개가 있는데 매출액이 이제 급감한 상공에 대해서는 생계 방패 특별 융자라는 걸 이제 우리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더 돈을 더 대주는 거고 예. 경영안정 자금 지원도 확대를 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여기서 좀 약간 그 성공을 맛보지 못하고 사업을 포기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양반들의 예. 그 새 출발 희망 프로젝트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확대를 하겠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뭐 소상공인 그 서민을 위한 그 금융이 여러 군데 나뉘어 있는데 이것도 전문 은행을 설립을 해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돈을 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것도 있고요. 맞춤형 금융 상품도 대출 상품을 그렇게 만들면 좋겠죠. 그리고 저희 생각은 또 어떤 생각도 있냐면 전기료 이게 제일 큰 문제 말씀하셨는데 예. 이 바우처를 좀 많이 주자. 전기료 감면을 예. 구매 전용 신용카드를 좀 소상공인에 발행을 해서 1,000만 원 무이자, 6개월 무이자 이런 쪽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지금 고려하고 있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소상공인한테서 이제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캐시백 지급을 하겠다. 그러면 더 많이 살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전통시장 같은 데에서 더 쓰게 되면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온누리 상품권 당연히 늘려줘야 되고요. 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지금 뭐 40%밖에 안 하는데 50%까지 늘려주고 소상공인들이 좀 약한 게 디지털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이잖아요. 그 판매를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공동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게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정부가 그걸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컨텐츠 같은 걸 만들어서 올려주면 소상공인 지원에 이건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공약으로 이미 내놨습니다. 하겠다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정책을 했는데 정책 개수만 해도 굉장히 많네요. 많이 했죠. 예. 저는 중요한 말씀이 하나 저 하고 싶은 게 예. 공약보다 더 중요한 건 실행력과 실행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뭐 전략 아무리 줘봐야 기업에서도 예. 실행력 꽝, 실행 의지 꽝이면 이거 안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실행력과 실행 의지는 예. 저희 후배 따라가서는 대한민국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하고요. 예.
일단 만약에 제가 좀 한마디 덧붙일 기회를 주시면 예. 그 김문수 후보처럼 저희 후보처럼 약간 깨끗하고 유능하다는 말씀은 깨끗만 한 게 아니라 유능까지 하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맨날 8년 동안의 경기도 도지사 기간 동안 수많은 업적을 남겼잖아요. 근데 이분도 특징이 자기 자랑을 안 해요. 요즘에 팝팝이라는 얘기 나오는 게 자랑을 하나도 안 하니까 나중에 발견을 해서 최근에 지지율이 그런 사람인지 몰랐다는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진짜 물어보면 지독할 정도로 뭐 경기 순환버스도 이분이 만들고 GTX도 이분이 구상해서 시작한 거고 다 이분입니다. 그리고 뭐 중증 외상센터까지 여야를 다 뛰어다니면서 의회에 설득을 해가지고 예산을 따준 거랬거든요. 이국종 교수의 중증 외상센터도. 예. 그래서 이게 다 손에 꼽지 못할 정도의 치적을 쌓았는데요. 이건 뭐냐? 후보가 맨날 되뇌었던 얘기가 있으면 전 15년 전부터 들은 얘기인데 더 낮게, 더 뜨겁게 발로 뛴다는 얘기입니다. 이 발로 뛰는 사람은 못 당합니다. 그러니 저는 약속보다 중요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하고 그 실천력인데요. 이걸 가장 최적의 사람은 김문수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믿어주시고 한번 뽑아주시면은 김문수 후보한테 한번 저희 후보한테 기회를 주시면 지금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를 다시 한번 그 반석 위에 올릴 수 있는 그 기반에 다시 올려줄 수 있는 후보라고 전 자신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그 대통령 후보 1번, 2번, 4번 세 분을 다 모셨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도 시간도 다 1시간 단위로 다 편성을 했거든요. 최대한 공정하게 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정말 출연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예. 6월 3일 투표 다 투표장에 가서 투표 잘 하시면 잘 고맙습니다. 좀 부탁드리 현명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